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특집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파트너 세션에서는 마이그레이션 컴피터시 파트너 NDS가 제시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WS 파트너 마이그레이션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양승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파트너 마이그레이션 SA를 담당하는 김학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DS의 테크니컬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안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웨비나 도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바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듈은 AWS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소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분은 고객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파트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어떤 도전 과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고객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엔터프라이즈 어떤 그 전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IT 서비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전 과제로 주로 이제 예전에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는 실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갖다가 리드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한 다음에 그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입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캐펙스라든가 오펙스 이런 쪽에 어떤 변화가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 그리고 R&R이라든가 또는 뭐 보안 또는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많이들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파트너의 관점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옛날에 주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리셀링 하시는 리셀링 파트너 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세일즈 사이클이 좀 더 길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SI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그 비즈니스 모션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그 파트너분들의 어떤 그 프로핏, 비즈니스 인컴에 있어서 어떤 그 스트럭처가 기존의 어떤 리셀링 하거나 또는 SI 하는 파트너분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제 벤더사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마크업을 합니다. 마진을 붙여가지고 다음 티어로 넘겨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고객 쪽으로 가게 되겠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엔드 유저 프라이싱 값이 웹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리셀링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컨설팅 서비스나 어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갖다가 파트너가 받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인컴이 좀 다른 타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또는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의 어떤 이해력이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부족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기술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또는 운영 또는 보안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부족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도전 과제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고객의 도전 과제와 상응하는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AWS에서는 이렇게 파트너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갖다가 해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펀딩 같은 것들을 공급해 드려가지고 파트너분들이 운영하시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다양한 오퍼튜니티들을 엑셀레이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PM 파트너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별도의 세션에서 소개를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단계인데요. 요 스테이지, 요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고객이 첫 번째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지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인 파운데이션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고객이 클라우드를 갖다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엑셀레이션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고객에서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조직을 운영하는 뭐 센터 오브 엑셀런스 또는 클라우드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랜딩존 서비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에 엑셀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마이그레이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단계고 다양한 온프레미즈에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서버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리인벤션 스테이지라고 하는 이 단계에 오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본격적인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심이 있다든가 또는 모더나이제이션 이걸 다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환경을 만드는 이러한 구조로 가는 네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AWS에서 공급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지 부분에 있어서는 AWS의 S3라든가 또는 글래시어 또는 EBS나 EFS 같은 다양한 스토리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온프레미즈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환경을 갖다가 연결해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여러 데이터가 큰 데이터 용량이 온프레미즈에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는 그 과정이 복잡할 때는 너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한 번에 쉽게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들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AWS에 있는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AWS는 클라우드 인듀어라고 하는 그 벤더를 인수했고요. 이 클라우드 인듀어 툴을 통해 가지고 피지컬 머신을 클라우드로 또는 버추얼 머신을 클라우드로 쉽게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툴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DMS라고 불리는데요. 다양한 어떤 그 매니지드 서비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고객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RDS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오로라라든가 또는 MySQL 또는 PostgreSQL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키마 컨버전 툴 이런 것들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쉽게 스키마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도 공급해 주면서요. 예를 들자면 OLTP라든가 또는 OLAP 또는 NoSQL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고객이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스커버리 서비스라고 하는 ADS를 이용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디펜던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어떠한 패턴으로 고객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공급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데이터, 서버,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모든 것들의 리소스들을 한 번에 또는 이런 모든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매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또는 데이터 센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MAP이라고 하는 Migration Acceleration 프로그램의 그 프레임워크를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뒤에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 패턴들을 갖다가 고객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옮겨야 될지 또는 렐로케이션처럼 예를 들면 이제 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 이미지만 옮겨야 될지 아니면은 OS에 대한 버전을 갖다가
바꾸거나 또는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리플로그램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론을 갖다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맞는 플랜을 갖다 짜고 그리고 그걸 정확히 조사한 값으로 플랜을 짜서 그걸 갖다가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마이그레이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크게 세 가지, 페이즈 1, 2, 3로 나눴고요. 페이즈 1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어세스먼트 부분, 예를 들면은 인벤토리에 대한 어세스먼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펜던시를 갖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어세스먼트 뿐만 아니라 TCO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포, 즉 온프레미즘 환경에서 있을 때의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애프터, 즉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그 비용이 비포 앤 애프터에 대한 어떤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TCO 분석을 공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즈 2 단계가 모빌라이즈 단계라고 해서 여기는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이전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레디니스라든가 또는 플래닝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은 규모의 마이그레이션이라면은 이렇게 어세스먼트라든가 모빌라이즈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스 마이그레이션, 즉 라지 스케일 마이그레이션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어세스먼트 과정과 그리고 레디니스 앤 플래닝 과정을 꼭 거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세스먼트 과정에 있어서는 짧게는 뭐 한 3, 4주 또는 뭐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옮겨야 될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모빌라이즈 단계에서는 보통 한 3, 4, 5개월에서 한 6, 7개월 정도로 어떤 작은 서브 프로젝트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디펜던시도 파악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패턴에 대한 플랜도 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는 오퍼레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너십을 가져가는 센터 오브 엑셀러 같은 COE를 갖다가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모델이 보통 고객들이 직접 클라우드를 매니지먼트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트너를 통해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를 통해서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AWS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부분과 또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떠한 규칙에 맞게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3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이제 웨이브 1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익스피리언스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한번 파일럿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 몇몇 가지에 대한 리소스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마이그레이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고, 노고 디시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페이지 3의 마이그레이션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AWS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보통 이제 AWS의 이제 컨설팅 파트너와 함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컨설팅 파트너 중에서도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컨설팅 케이퍼빌리티라든가 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는 차별화된 파트너들이 존재합니다. 그 파트너들이 바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파트너인데요. 그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 AWS의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가 어떤 건지 다음 세션에서는 김학민 매니저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학민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같이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MDS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 이상의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갖다 취득했다는 얘기는 각각의 그 컴피턴시 파트너들이 그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경험을 갖다 쌓았고 충분한 역량을 갖다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MSP 또는 DevOps 컴피턴시를 갖다 반드시 사전에 취득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AWS 파트너 등급 중에서 어드밴스드 등급 이상이어야만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AWS에서
인정하는 AWS 자격증을 갖다가 AWS 자격증을 갖다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나 컨설턴트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만 컴피턴시 프로그램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컴피턴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체 평가를 갖다 해가지고 갱신을 갖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마이그레이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저희가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요. AWS에서 투자하는 이런 맵 인베스트먼트는 오직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갖고 있는 파트너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프로그램을 갖다 얘기 드리면은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정말로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초창기 탐색 부분부터 뭐 계획을 수립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된 워크로드를 갖다가 운영하는 이 전 단계에 대해서 깊고 광범위한 어떤 경험을 갖다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마이그레이션을 갖다가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다가 갖고 있는 파트너들이 이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파트너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파트너는 크게 컨설팅 파트너랑 딜리버리 컴피턴시 파트너로 나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딜리버리 컴피턴시를 갖기 위해서는 MSP나 또는 DevOps 컴피턴시를 우선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이그레이션 케이스를 최소 5개에서 10개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2개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마이그레이션 패턴이 있었잖아요. 뭐 리호스트라던가 뭐 리로케이션, 리팩토링이요. 각각의 패턴마다 좀 난이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패턴별로 좀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갖다 곱해서 서버 마이그레이션한 값이 500점 이상,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약 50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컴피턴시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신청을 한 다음에는 테크니컬 관점, 그리고 컨설팅 관점, 그리고 프로페셔널 관점에서 역량을 갖다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컨설팅과 딜리버리로 나눠지는 컨설팅 파트너, 이는 주로 SI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메가존 클라우드랑 GS 네오텍, 베스핀 글로벌, 그리고 올해 2월에 취득한 NDS에서 총 4개의 파트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컴피턴시를 갖다 따셔가지고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갖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셨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컴퓨터시도 정말 그 AWS에서 공급해드리는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에 가장 그 고난이도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준비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좀 힘드셨어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레퍼런스의 선정이 되게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이 있어서 레퍼런스를 준비하는 데 자체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별로 어떤 MRP라든지 MAP 과정에서 수립한 여러 문서들을 준비한 레퍼런스여야 된다는 점 자체도 그렇죠. 좀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컨설팅 파트너 말고 또 앞에서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을 갖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걸 그 테크놀로지 파트너 또는 ISV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이 ISV 파트너를 위한 그 마이그레이션 테크놀로지 컴피턴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는 뭐 탐색 및 플래닝을 위한 도구,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링을 위한 도구,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도구, 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도구, 이렇게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를 취득한 파트너가 없으세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이를 취득하는 파트너가 좀 나오기를 갖다가 제 개인적으로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갖다가 준비할 때 저희 APN 포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갖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체크리스트를 갖다 보시면은 현재 3.1 버전이 작년 8월에 나왔는데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APM 멤버십인지, 그리고 커스터머 케이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5개에서 10개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라던가 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하는 역량, 그리고 컨설팅 역량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관점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갖다 했던 어떤 경험, 이게 얼마나 역량이 쌓여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갖다 하고, 또 AWS의 가장 자랑거리인 Well Architected Framework 있잖아요. 이 Well Architected Framework에 정의되어 있는 5개의 필라에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잘 준수를 했는지, 최소의 요구사항을 갖다 만족하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또한 견고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한 방법론이라던가 프로세스를 갖다가 파트너사들이 갖고 있는지를 갖다 또한 점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컴피턴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일 말고도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땄을 때 과연 파트너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뭐가 있는지는 지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를 좀 양성호 매니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상당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아까 제가 그 파트너분들 관점에 있어서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그 도전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도전 과제 부분에 있어서 AWS가 그 도전 과제를 갖다가 제거해드리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그 파트너 트레이닝, 이네블먼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각각의 페이지별로 실제 어세스먼트 부분, 그리고 모빌라이징, 마이그레이션 레디니스 앤 플래닝 부분, 그리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부분,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파트너분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액티비티들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적절하게 그 오퍼튜니티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 펀딩, 크레딧 이런 것들을 공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그 펀딩이나 크레딧 같은 것들이 오직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파트너 분들에게만 공급해드리고 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컴피턴시가 여러 개가 존재하지만 AWS 안에서요, 특히 이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만큼 그렇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라는 이런 소문도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마이그레이션을 AWS에서는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파트너 분들에게도 도움을 갖다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혜택을 갖다가 드리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으로 MDS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갖다가 취득하시면서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서 MDS의 안전한 차장님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DS,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및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DS 소개를 조금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DS는 지금 현재 AWS의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사로 클라우드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NDS는 기존의 시스템 통합과 IT 아웃소싱을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운영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구축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NDS는 사실 2015년 1월부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5년 이상 다양한 고객들의 워크로드를 AWS 마이그레이션도 했고, 특히 올해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를 획득을 했습니다. 컴피턴시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SAP 컴피턴시라든지 오라클 컴피턴시 같은 다양한 이제 컴피턴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전반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총 6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진단 단계인데요. 이 진단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어떤 온프레미스의 워크로드들의 이제 기술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라든지 규제,
또 이동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에서 이용 중인 어떤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라이선스라든지 또 클라우드로 이동했을 때 TCO 등 어떤 이런 전반적인 진단을 수행하고 또 추가로 마이그레이션의 계획까지 수립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런 첫 번째 단계의 진단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의 AWS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을 수행하고 적응을 위해서 이제 AWS 서비스를 익히고 또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의 그 POC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전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가 완료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워크로드들이 다 이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종료되겠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다섯 번째 단계와 여섯 번째 단계에서 클라우드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가용성, 자동화, 보안 이런 등을 이제 강화하고 또 최적화시켜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준비를 하는 건데요. 자료인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고객들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은 주로 기술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수행하다 보면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 어떤 하드웨어 기반 그리고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던 이런 인력들의 역할이 변동됨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 관리 방법의 변화입니다. 인프라 관리 방법 변화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IDC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출입 대장을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동시킨다든지 폐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 대장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이용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아마존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AWS 서비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런 대장의 기능을 콘솔 자체가 수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방화벽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방화벽인 시큐리티 그룹 등의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의 이제 비용 구조의 변화인데요. 보통 이제 CAPEX에서 OPEX로 변화된다라고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이런 비용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막상 부딪혔을 때에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비용 결제 처리 구조의 경지성 때문에 예산 책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도입하는데 허들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서는 그런 예산의 변동을 감안하지 못해서 저희 이제 NDS에서 어떤 고정된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프라 요구사항 목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를 쓰실 때 대비해서 매우 AWS 쓰시다 보면 가용성이라든지 확장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목표들을 높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비용 대비 어떤 인프라에 요구하는 성능이라든지 가용성 이런 목표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AW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셀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AWS 서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객이 이제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NDS에서 여러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려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슈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7R 전략입니다. 내용 자체는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7R 전략 같은 진단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 워크로드 상태와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이제 7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정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방법 중에 저희는 리호스트와 리플랫폼, 리테인, 리타이어 이 4가지의 조합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팁이라고는 팁일 수 있는데요. 이 리테인과 리타이어, 즉 버릴 것과 남길 것의 선정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리타이어와 리테인을 제외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리호스트와 약간의 이제 리플랫폼을 조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리호스트, 즉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우선으로 할 것을 권장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연간 수행했던 여러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찾아낸 이제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이제 뭐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와 같이 리팩터 단계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마이그레이션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리플랫폼과 리퍼체이스, 리팩터 같은 복잡한 마이그레이션을 한 번에 고려해서 수행하는 것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복잡도를 증가시켜서 난이도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리프트 앤 시프트를 먼저 고려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안전하고 신속하게 우선 옮기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를 수행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어떤 최적화 단계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리프트 앤 시프트, 리플랫폼, 리퍼체이스, 리팩터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을 이제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인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라고 해서 정말 딱 리프트 앤 시프트만 하게 되면 이제 AWS로 이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AWS의 기술들을 수용해야 할지 하는 의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찾아낸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AWS의 기능들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과 서비스의 선정은 뭐 1차적으로는 적용이 매우 쉬워야 되겠죠. 그리고 적용이 쉬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적용했을 때 약간의 수고를 거쳐서 적용했을 때 그 기대 효과가 확실한 것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NDS에서는 이제 이렇게 4가지의 AWS 기능과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차례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에이지, 멀티-어베일러빌리티 존입니다.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이제 가용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존의 리전들이 있으면 각 리전들은 최소 2개 이상의 이제 어베일러빌리티 존, 가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가용 영역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끔씩 이제 고객들을 이 AWS 이용하시는 걸 볼 때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멀티-에이지를 이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멀티-에이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각각 하나의 에이지에서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단일 서버 구성, 그리고 하나의 가용 영역에서 이중화 구성, 그리고 끝으로 멀티-에이지에서 이중화 구성을 한 시스템들의 요약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에이지에서 단일 구성과 하나의 에이지에서 이중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서 이중화
또 동일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50% 정도 증가됩니다. 하지만 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로드 밸런스 도입에 의해서 한 10% 정도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 시스템에서는 이중화가 필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도 서버 이중화 정도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싱글 에이지에서 이중화에서 멀티 에이지의 이중화로 넘어갔을 때 비용 변화를 보시면 왜 이 멀티 에이지를 도입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컴퓨팅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싱글 에이지에서 이중화와 멀티 에이지에서 이중화가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 비용에서는 이제 에이지 간 통신 비용이 일부 조금 추가되면서 약 9% 정도 증가됐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일 에이지에서 이중화와 멀티 에이지 이중화를 봤을 때 트래픽 처리 비용에서만 9% 정도 증가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 에이지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적용 안 하실 수가 없는데요. 인프라 레벨에서 어떤 가용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주로 시스템의 이제 이중화, 다중화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중화 형태에 따라서 가용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가용성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가 액티브 DR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액티브 DR을 구성한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두 개의 데이터 센터 간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그 속에 전용선을 구축한 그런 그림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이라든지 네트워크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이중화로 구성했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도 비용 때문에 어떤 정말 크리티컬한 워크로드가 아니라면 사실 구성이 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에이지는 어떤가요? 앞서 보셨겠지만 트래픽에서 약 9% 정도의 비용 상승만 있다면 멀티에이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액티브 DR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고가용성을 거의 거저로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에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CDN 서비스인데요. 즉,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런 CDN을 이용하시게 되면 크게 4가지의 장점을 제공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용인데요. 실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비용은 일반 인터넷 아웃바운드 비용보다는 조금 더 비싼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AWS NDS와 같은 AWS의 다양한 파트너들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인데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특성상 최종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해서 짧은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부하가 낮아지는 건데요. 이런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앞단에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캐싱을 수행함으로 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는 부하를 막아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 부하가 낮아지게 되고 또 이런 시스템 부하가 낮아짐으로 해서 결국에는 또 시스템을 축소시켜 최종적으로는 비용이 또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글로벌 서비스의 수용력입니다. AWS의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에 이제 여러 곳에 서버팜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컨텐츠에 대한 레이턴시를 낮춤으로 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스케일링 그룹인데요. 오늘 앞서 소개했던 이제 멀티에이지라든지 클라우드 프론트에 비해서 비교적 적용하는 데는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추가한 이유는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적용함으로 해서 단순히 어떤 성능에 대한 확장성만 얻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내결함성, 운용 효율성, 거기다가 덤으로 비용 최저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AWS의 궁극적인 어떤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든지 멀티 에이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점들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고객이 여러 구성을 고려해야 되는, 복잡한 구성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막아줄 수 있는 것이 관리형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라고 한다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RDS라든지 NAT 게이트웨이, S3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온프레미스에서 제공하던 어떤 서비스를 AWS에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로 옮기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MySQL을 쓰던 그 시스템을 아마존의 RDS로 이동한다든지, 기존에 어떤 컨테이너 서비스를 쓰던 부분을 아마존의 ECS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비교적 이전이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만약에 적용하게 된다면 크게 4가지의 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관리를 고객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AWS에다 전가시켜버려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서비스처럼 시스템의 어떤 부하가 올 부분을 AWS의 운영 서비스에다가 전가함으로 해서 시스템 부하 자체를 낮추고 그에 따라서 비용적인 이점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에이지와 같은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네 번째에는 오토 스케일링과 같은 부분을 적용하는 거에 대한 편리성인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RDS 서비스를 쓰게 되면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멀티 에이지 구성을 적용한다든지 리플리카 서비스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존의 RDS를 쓰시게 되면 클릭 몇 번만으로 멀티 에이지라든지 오토 스케일링이 저절로 적용되는 간편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뒤에 비용 점검은 필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시고 있는 페이지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실사례에서 볼 수 있는 NDS에서 경험한 실제 비용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나열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T2 인스턴스나 T3 인스턴스 같은 버스터블 타입의 인스턴트 패밀리의 CPU 크레딧 비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T2나 T3 같이 CPU 사용에 따라서 CPU 크레딧을 소모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거나 CPU 부하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멈추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사례에서는 고객이 개발했던 애플리케이션의 버그로 인해서 CPU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서 하이퍼바이스 레벨에서는 버그로 인한 것인지 실제 워크로드로 인한 CPU 부하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CPU 크레딧을 소모하고 계속해서 소모하다가 결국 CPU 크레딧이 전소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또 CPU 설정에 따라서는 CPU 크레딧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S3에 대한 요청 비용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긴 하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전체 용량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 수십 기가에 대한 전체 용량에 대해서 평균 오브젝트 사이즈가 50KB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실제로는 수억 개의 리퀘스트가 업로드에 필요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때 S3 업로드의 요청 비용이 실제로는 미미한 비용인데 이 오브젝트의 개수가 수십억 개에 달하면서 수천 달러에 대한 업로드 리퀘스트 비용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NAT 게이트웨이 데이터 처리 비용에 대한 사례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의해서 NAT 게이트를 이용 중인 그런 VPC에
이제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이 S3에 엄청난 다운로드를 일으키면서 수페타의 다운로드를 1개월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S3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비용이기 때문에 무료이지만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S3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S3 클래스 전이 비용 사례인데요. 이는 S3를 이용해서 온프리미스 백업을 수행했던 그런 사이트에서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별도 압축하거나 파일 합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백업을 했는데요. 비용 절약을 위해서 그냥 S3의 스탠다드 클래스를 유지한 게 아니라 딥 아카이브 상태로 변경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때 파일 개수가 수천만 개 정도 됐었는데 이런 파일들이 전체가 이제 딥 아카이브 클래스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이제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끝으로 이제 인프라 접근 권한에 대한 유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고객께서는 이제 공용 Git 서비스의 이제 소스를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이제 소스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AWS API에 접근해서 어떤 인프라를 조작하는 그런 코드가 있었는데요. 소스 코드 내에 이제 IAM 유저의 액세스 키를 함께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소스 코드의 유출에 의해서 AWS 인프라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함께 유출됨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인프라를 탈취당해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 의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글로벌 유통 N사의 리프트 앤 시프트와 그리고 그 1차의 어떤 리프트 앤 시프트를 거쳐 서버리스 기반의 서비스까지 진화하게 된 그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최초는 2016년 정도부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셔서 18년에 1차의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1차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신속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중에 이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핵심 요구사항이었고요.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계속해서 파일로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가 다시 없앤다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장을 하는 한편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버리스 서비스, 람다 서비스를 도입을 통해서 이제 운영 부하를 최소화했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팁을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지문상에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 컷오버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도 있지만 최종적인 마이그레이션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런 플랜에는 테스트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상태에 따라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새로운 다시 트라이를 할지 결정하는 노고 디시전을 반드시 포함한 고 라이브 플랜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유통 N사에서도 이 노고 디시전을 포함한 세부적인 고 라이브 플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1차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추가 고려사항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AWS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셀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합니다. 콘솔이라든지 CLI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직접 수행하시는 것보다 이제 AWS 파트너사, NDS와 같은 AWS 파트너사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한 웰 아키텍티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간에 어떤 도움을 드린다든지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POC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파트너 세션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여러 도전 과제를 살펴보았고요. AWS의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별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마이그레이션 컴퓨터십 파트너가 무엇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NDS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서는 실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AWS 파트너 마이그레이션 SA 리드 김학민 매니저님, NDS 클라우드 그룹의 테크니컬 리드 안준환 차장님, 그리고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